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길래 별명이 음악의 성인일까요? 베토벤은 수많은 일단 명언들 제조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나는 작곡하고 너희는 지불한다. 귀족이 오늘 저녁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곡을 써와, 납품해!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떠오르는 감정으로 곡을 쓰고 판답니다. 판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세상이. 모차르트가 조금 더 살아서 이런 세상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베토벤은 자기의 작품을 제대로 가치 증명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성공했던 작곡가인데요. 베토벤이 아버지가 모차르트처럼 아들의 어떤 천재성을 전 유럽의 왕실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귀족들과 왕족들은 베토벤의 모차르트에 놀랐기 때문에 베토벤의 천재성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연습을 시키십니다. 막 문을 잠궈요, 밖에서. 그리고 방 안에다가 넣어놓고 연습해! 막 이렇게. 그리고 연습하는 게 좀 마음에 들면 문도 열어주고 밥도 주고 할 정도로. 실제 당시 주변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베토벤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피아노 위에 이렇게 촛대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촛대를 찍으려고 손을 이렇게. 그 아기가 이 손을 다치면 피아노를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연습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계속 공부해! 그러면 안 해! 이럴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네, 거기에서도 또 베토벤의 대단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위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요, 귀 트럼펫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보청기입니다. 베토벤이 실제 사용했던.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베토벤은 20대 후반이 들면서 점점 귀병을 앓게 되면서 청력을 잃게 돼요. 네,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귀 트럼펫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왼편 아래에 있는 요 노트는 필담 노트입니다. 들어서 대화할 수 없으니까 노트를 주고 여기다 적어줘.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한 노트가 600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37권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학자들이 베토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때 저 필담 노트가 굉장히 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였고 할아버지도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속이 상한 아버지가 이렇게 와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술을 홀짝홀짝 드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시면서 출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베토벤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 네, 정말 모차르트처럼 매니저 역할을 해준 아빠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이런 베토벤이 아침에 책가방 대신 아빠 악기를 메고 아버지한테 대신 출근을 한 거죠. 아버지 회사로 말하자면.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왔던 베토벤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였지만 베토벤에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베토벤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학습하면서 살았는데 월요 철학 모임, 말하자면 화요 종교 모임, 수요 문학 모임,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유명하다는 작가, 철학가들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작품에 대해서 문의하고 그분의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실제 괴테와는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친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괴테의 작품으로도 물론 그 전에 셰익스피어나 슐러나 많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실제 자신의 작품을 많이 만들었던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의 유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유서는 아니고요. 베토벤이 귀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삐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니까 굉장히 이제 두통도 앓고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베토벤한테 베토벤 선생님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시골 가서 요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 작은 동네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절망스럽죠. 음악가가 제일 행복할 때가 음악을 들을 때인데 음악을 못 듣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음악을 작곡하는 건데 내가 만든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절망을 한 베토벤이 죽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에게는 음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동생에게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겠다고 쓴 편지예요. 하일리겐슈터의 유서라고 불리는 글의 내용은, 결국 이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슬픔은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귀가 먹었으니 크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누구나 멀리서 들리는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나는 가까운 목동의 노랫소리도 듣지 못한다. 너무 슬프죠. 만약에 제가 당장 너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절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힘든 이 시기부터 명곡이 탄생합니다. 명곡이. 정말 악성 베토벤이라고 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베토벤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피아노에 이렇게 몸을 대고 이 울림으로 음악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1악장입니다. 뭔가 베토벤 아저씨는 강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뭔가 웅장한 음악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도 작곡할 수 있었어요. 베토벤 작품 중에서 한 곡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14번 소나타의 1악장은 매우 느리게, 이게 왜 대단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세기, 17세기 중심의 바로크 음악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고전시대 음악의 특징은요, 형식 그리고 절제예요. 그래서 형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즉 이때 많이 작곡됐던 음악의 양식이 소나타 양식인데요, 아마 음악 시간에 외우느라고 고생 꽤나 하셨을 것 같아요. 소나타 양식은 철저하게 형식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나타 양식 4악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양식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 네. 그리고 제시부는 제1주제, 제2주제 반드시 대비가 있는 두 개의 주제가 있어야 되며 빠른 소나타 형식이에요. 느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1악장에서 느리게 빰빰빰빰빰빰,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들이 1악장이 왜 느려? 이렇게 베토벤은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낭만으로 들어가는 작곡가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1악장 제1주제가 남성적이면 제2주제가 여성적, 제1주제가 리듬적이면 제2주제는 선율적, 제1주제에서 제2주제로 넘어갈 때는 5도 위로 딸림조로 전조해서 끝도 없어요. 형식이.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주제 꼭 대비 주고 싶지 않은데 한 악장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근데 베토벤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파괴하지 못할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악장 빨라야 돼? 느리면 안 돼? 특히 3악장. 아까 우리 바흐 음악 들을 때 미뉴에트 감상하셨죠? 원래 소나타라는 양식에서 3악장은요 미뉴에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의 3박자 우리 귀족들이 좋아하는 프랑스 궁정 춤곡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난 귀족들을 위한 음악 싫은데 조금 빠른 템포로 나는 스케르초라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해서 3악장을 스케르초로 바꾸게 됩니다. 14번 3악장. 플레이하세요. 원하는 걸 원 없이 플레이온. 광고 속에 등장했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3악장 스케르초 같이 감상하셨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무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작품인데요. 아마 애기들도 다 알 것 같은데요. 빰빰빰빰. 네, 개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연주의 레퍼토리 1위 인기 곡입니다. 이 곡이 왜 대단한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동요. 네, 귀족들이 좋아하는 춤곡이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소시민, 평범한 시민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주류 악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당시에는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플룻 같은 뭔가 보여줄 게 많은, 그리고 귀족들한테 가성비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악기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이외에 크고 거친 금관악기나 타악기나 아니면 낮은 음역을 소리내는 첼로나 컨트라베이스 같은 악기는 아무도 곡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토벤이 무려 이 비주류 악기들을 메인스트림에 올려놓게 됩니다. 5번 교향곡 1악장부터 주제를 잠깐 같이 감상하실게요. 5번 1악장. 어떠세요? 처음에 이 곡이 발표됐을 때 수많은 평론가들과 귀족들은 저런 천박한 부분 다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저게 왜 천박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솔솔솔미, 클라리넷도, 바이올린도, 첼로도, 콘트라베이스도 다 주제를 연주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이 당시의 대부분의 음악은 귀족들이 좋아하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악기들이 멜로디를 연주하면 나머지 비주류 악기들은 서포트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나 주제를 연주할 수 있도록 평등한 곡을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1악장이 처음 초연 당시에 깜짝 놀랐던 거죠. 음악가들은. 심지어 2악장은 노동요로 그것도 낮은 악기, 저음악기, 첼로가 연주합니다. 2악장. 그리고 3악장에서는 모든 금관악기들,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가신 적 있으시면 저 뒤에 번쩍번쩍 되게 비싸게 된 금색의 악기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금관악기들이 악기가 크면 빨리빨리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테크닉들이나 민첩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모든 금관악기가 3악장에 총 동원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악장. 4악장에서는
3악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어서 나가요. 잘못하면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밖에 없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4악장으로 되어 있고 3악장에서부터 음악이 거의 꺼져가듯이 진행을 하다가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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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까 솔솔솔 미 하고 단조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둡게 시작했다면 이제 4악장에서는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수고했어 잘했어 너 최고야 이렇게 위안을 주는 것처럼 장조로 바뀝니다. 네, 어떠셨어요? 4악장까지 쭉 감상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곡들은 뭐 그냥 공부하시면서 영어 수학 문제 푸시면서 감상하셔도 돼요. 그런데 베토벤의 곡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플롯이 쭉 있어요. 그래서 1악장부터 딱 앉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빰빰빰빰 하고 마지막 4악장에 햇살이 촥 내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곡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는 거 베토벤의 교향곡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연주됐던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이 작품을 20대부터 실러의 책을 읽고 고민을 해서 무려 30년이 넘게 쓰고 고치고 50대가 돼서 완성한 곡입니다. 바로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피날레 1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엔딩 1위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곡입니다. 또 봐도 감동적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이렇게 베토벤의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19세기의 낭만 시대가 열리고 드디어 스타 작곡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헝가리에서 날아온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럽은 서유럽 중심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요 가까이 근처를 중심으로 굉장히 음악이 많이 발전했는데 19세기에 파리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낭만 시대에는 파리로 모든 예술가들이 집중을 했는데 그 이유가 파리의 수많은 무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홍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일로 와봐. 폴란드 쇼팽 일로 와봐. 러시아 일로 와봐. 이렇게 보수적인 서유럽 중심의 음악에서 수많은 동유럽 또 북유럽, 남유럽의 음악가들을 무대에 세웠던 곳이 바로 19세기 파리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프란츠 리스트는 음악사 역사상
여성 편력이 심했던 작곡가로 손가락에 꼽습니다. 바람둥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을 많이 했던 만큼 사랑을 소재로 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19세기는 귀족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부르주아지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귀족의 소속으로 있었던 음악가들이 이제 혼자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귀족의 행사 음악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느낌, 즉 이별, 사랑, 나의 연인, 나의 조국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프란츠 리스트의 팬클럽 이름이 리스토마니아예요. 이렇게 각각 작곡가들의 팬클럽, 지금의 음악가들의 팝스타들의 팬클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클럽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프란츠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큰 손가락.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네, 10도까지 손가락이 닿기 때문에 피아노 곡들을 보면 깊게 넓게 화음을, 그리고 본인이 거구였어요. 키가 크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을 보면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막 건반을 파도처럼 휩쓸고 다녀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음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작곡가가 바로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제가 쳤던 곡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리스트의 타란텔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왜 힘드냐면요. 그냥 처음에 연타가 너무 많고 뒷부분에 포르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치다 보면요. 숨이 완전 가빠워요. 하면서 쳤던 어려운 곡들 아무래도 좀 화려하고 좀 웅장하고 빠른 곡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리스트라는 서양의 되게 거구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여린 제가 치기 되게 어려운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초절기교 에티드라고 이름부터 겁나 어려워 보이는 에티드가 있어요. 그거에 마제파라는 곡이 있는데 네 번째 곡? 네 번째 맞나? 크랄못이랑 네 번째 곡이 있는데 그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 학생이요, 치다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게 바로 19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인데요. 리스트의 엄청난, 이제부터 제가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요 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귀족들이 행사를 하면 저쪽에 앉아있다가 너 나와서 피아노 좀 쭉 치고 있어, 이런 개념이었지, 주인공이 음악가가 돼서 몇 월 며칠 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리사이틀의 개념을 만든 사람은 프란츠 리스트고, 두 번째로 무대 옆에서 짠! 요렇게 등장하는 것도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음악 외적인 연주를 하면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막 기절하는 듯한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을 막 이쪽은 인사를 하고 한 손으로만 연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행에 가까울 정도로 나 이 정도 해도 연주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또 그런 모습의 연주자고, 피아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룻,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어때요? 다 앞을 보고 연주하죠. 그런데 피아노만 이렇게 연주하죠. 그래서 대부분 평론가들은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라고 아마 피아노를 옆으로 돌렸을 것이다. 피아노에 가려서 안 보이면 안 되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한 분석은 연주회를 보러 가셔서 피아노가 어느 방향인지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뚜껑이 절로 가는 거? 무대가 이쪽에 있는데 그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19세기까지 특히 베토벤 같은 경우도요. 베토벤이 피아노를 치고 나면 줄이 반이 끊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긴 줄이 눕혀 있기 때문에 장력이 생기면서 이 줄이 끊어지고 막 그랬고 소리도 그렇게 지금처럼 크게 연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연주를 해서 이 소리가 반사를 받아서 무대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조금 더 유력합니다. 그리고 레슨비를 받지 않고 제자들을 500명이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아노라는 이 음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무료로 레슨을 해주면서 뛰어난 기교를 전수해준 리스트의 제자 덕분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음악가들의 어떤 낮은 지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문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던 작곡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제가 거의 인기 스타 최고의 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BTS 저리 가라죠. 그림을 보시면 안녕 하거나 한 손으로도 피아노 잘 쳐 이렇게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지금 리스트가 마시던 찻잔을 여기다 마시기도 하고, 지금 음악 너무 듣다가 감동해서 기절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무대 아래에서 기절하고 앞으로 더 가까이 보려고 돌진하시고, 여기 지금 던지는 거는 꽃이 아닙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최면에 걸렸고, 귀부인들은 꽃다발 대신 보석을 던지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려고 무대 위로 돌진했다. 일부러 피아노 위에 두고 간 장갑을 서로 가지려고 육탄전을 벌였다. 이 정도면 요즘 인기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 가수 저리 가라죠. 당시에도 이렇게 음악가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에게 마지막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마음껏 사랑을 담아서 작곡해서 선물해 준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이 그 유명한 리버스트라움, 사랑의 꿈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까요? 그런데 아름다운데 조금 애잔하지 않아요? 네, 사랑이 안 이루어졌어요. 되게 슬퍼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프란츠 리스트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요. 인기 있었던 곡을 피아노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재해석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19세기 들면서 모든 집안에 피아노가 놓이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어요. 피아노가. 그런데 바이올린이나 오케스트라 곡 같은 경우에는 가야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집에서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프란츠 리스트가 많이 했는데요. 당시 최고 인기를 얻었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 먼저 감상하실게요. 라 campanella.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가렛의 연주로 파가니니 라캄파넬라 같이 감상하셨는데요. 이 곡을 피아노로 무료 리스트가 편곡했습니다. 피아노 버전으로 함께 비교하면서 들어보실게요. 오, 네. 같이 피아노로 편곡됐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 라캄파넬라를 피아노 버전으로 같이 감상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반 클라이번 우승을 차지했던 피아니스트 이문천, 무려 2004년생, 18살. 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세계적인 무대에서 당당하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이문찬의 연주로 프란츠 리스트의 그 어렵다는 초절 기교 에튜드 중에 12번 눈보라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줄리정이었고요. 더더욱 많이 행복하시고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줄리정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